안녕하세요, 딴쌤입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관련한 여러가지 세금들, 그러니까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까지 해서 이런 세금들 누가 내는 건지, 또 세금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초적인 상식선에서 한번 짚어드리려고 해요. 먼저 세금은 크게는 국세하고 지방세 이렇게 나뉠 수가 있는데, 이거를 부동산을 취득할 때, 보유할 때, 처분할 때 요 각 단계별로 발생할 세금들 한번 살펴보면, 취득 단계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취득세 발생할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부동산을 증여나 상속으로 받았다, 그럼 이때는 증여세나 상속세도 발생할 수 있을 거예요. 또 보유 단계에서는 재산세가 기본적으로 발생할 건데, 만약에 그 부동산 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다 그러면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할 수도 있고요. 또 그 부동산에서 임대소득이 발생한다 그러면 임대소득세가 이슈가 될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그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세금 중에서 부동산과 직결된 세금들, 그러니까 거래세, 보유세, 그리고 소득세, 요거 위주로 한번 짚어볼게요. 일단 취득세 먼저 보면은,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내야 되는 세금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세금 계산하는 구조는 취득세든 뭐든 간에 모든 세금은 과세 표준의 세율을 곱하는 구조거든요. 근데 이 취득세 계산하는 거는 비교적 단순해요. 과세 표준도 그냥 그 취득 가액이 과세 표준이 되고요.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는 건데, 웬만한 세금이 다 누진세율인 거에 비해서 취득세는 단일세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의 취득 원인에 따라서 세율이 정해져 있고, 그 세율을 그냥 취득가액에 곱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물론 주택인 경우에는 주택가액 따라 좀 차등 적용되기는 하고요. 또 이 취득세는 부동산 종류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는데, 주택이냐 아니냐에 따라 다르고, 또 농지인 경우에는 좀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해주기도 해요. 여기까지만 보면 취득세가 되게 단순해 보이긴 하는데, 몇 년 전부터 이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규정이 들어오면서 이게 좀 복잡해졌거든요. 지금도 3주택이면은 취득세가 8%, 4주택부터는 12%까지 취득세가 중과되니까 이 부동산 거래할 때 무시 못하는 세금이 돼버렸죠. 그러면 이런 세율을 적용할 취득가액, 얘는 어떤 게 기준이냐면요. 일단 만약에 매매로 취득했다라고 하면은 매매로 취득한 그 가액이 있을 거죠. 근데 사실상 그 취득가액, 얘는 명확하니까 거기에 세율을 적용하면 되는데,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이 기준이라 보시면 돼요. 이 시가표준액은 보통 아시는 공시가격, 공시지가, 이게 기준이거든요. 근데 이거랑 다르게 증여로 취득했다, 이때에는 시가인정액이라고 해서,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아파트랑 비슷한 물건이 최근에 거래된 게 있더라 그러면 그 실거래가를 시가인정액으로 삼아서 이거를 취득가액으로 보고 여기에 세율을 적용한다는 거죠. 이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라 라고 규정은 돼 있긴 한데, 보통 실무상은 등기 칠 때 취득세 내죠. 그런데 상속취득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들 간에 이 상속재산 분할하거나 하는 과정이 좀 길기 때문에 6개월로 좀 기간을 여유 있게 주기도 해요. 그리고 취득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이 소지하고 있는 거기에 관할 구청에다가 납부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이날을 과세기준일이라고 하는데, 요날 기준으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야 되는 세금이거든요. 이 재산세도 마찬가지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는 구조인데, 이때 이 과세표준은 부동산 시가표준액이 기준이에요. 시가표준액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공시지가나 공시가격, 이게 기준인데, 여기에 바로 세율 적용하는 게 아니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적용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시가표준액보다 좀 더 낮은 금액에 세율을 적용한다는 거죠. 이 비율은 주택인 경우에는 60%, 그게 아닌 경우에는 70%까지 떨어뜨려 주는데, 만약에 1주택자라면은 그거보다 더 낮은 비율로 인정해 주고요. 그런데 토지에 재산세를 부과할 때는 이 토지를 세 가지 분류로 쪼개거든요. 그러니까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분리과세토지, 이렇게 쪼개서 세율을 달리 적용을 해요. 별도합산 토지는 상가나 사무실, 부속토지, 그러니까 건물 밑에 딸려있는 토지들이라 보시면 되는데, 이런 토지들은 토지로서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봐서 이런 별도합산 토지는 따로 합산을 해서 되게 낮은 세율을 적용해 주거든요. 근데 종합합산 토지는 보통 나대지나 잡종지 이런 게 해당된다 보시면 되는데, 이런 나대지처럼 그냥 놀리는 토지는 토지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봐가지고 이런 것들은 종합합산해서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거든요. 그리고 분리과세 토지는 농지처럼 특별히 낮은 세율을 적용해줘야 되는 토지들, 얘네들은 따로 띄어서 분리과세를 해요.
그러니까 따로 띄어서 특별히 낮은 세율 적용해주고, 반대로 골프장용 토지처럼 특별히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 되는 토지, 이런 것들은 또 따로 띄어서 특별히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재산세는 7월하고 9월 두 번에 걸쳐서 납부하는데, 주택은 반반 띄어서 7월, 9월 각각 납부하게 되고요. 또 주택이 아닌 건물은 7월에, 또 그 외의 토지는 9월에 납부하는 건데, 이 재산세도 지방세이기 때문에 그 부동산이 소지하고 있는 관할 구청에 내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랑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보유세죠. 그래서 재산세랑 거의 큰 틀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종부세도 마찬가지로 매년 6월 1일 요날 기준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 종부세 고지서를 받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때 부동산은 토지하고 주택만 해당되고요. 세금 계산 구조도 보면은 일단 과세표준의 세율을 곱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과세표준도 시가표준액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는 것도 아까 재산세랑 구조는 같거든요. 이때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주택은 60%인데 토지는 거의 까주진 않죠. 100% 적용되고요. 그래서 아까 재산세랑 비교해보면 거의 같은 구조인데, 여기서 달라지는 게 뭐냐면 종합부동산세는 기본 공제금액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건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 기본 공제 금액을 넘어가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이 종부세를 부과한다는 거죠. 물론 이 종부세를 부과할 때는 이미 냈던 재산세는 차감을 해주고요. 그래서 이 기본 공제 금액 살펴보면, 주택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9억 원을 빼주는데, 만약에 1주택자다 그러면 12억 원까지 빼주고, 다만 법인인 경우에는 아예 공제되는 금액이 없어요. 또 나대지 같은 종합합산 토지, 이거는 기본 공제 금액이 5억 원밖에 안 되니까 5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무조건 종부세를 내야 하는 거고, 건물 부속 토지처럼 별도 합산 토지, 이거는 80%까지는 종부세를 안 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토지들은 웬만하면 종부세 부과 안 하겠다라는 취지겠죠. 그리고 이렇게 과세표준이 정해지면은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는데, 종부세도 부동산 종류에 따라서 세율을 달리 적용을 해요. 그래서 주택인 경우에는 2주택이냐 3주택이냐에 따라서 세율이 좀 더 달라지는데, 만약에 이 주택을 보유한 주체가 법인이다 그러면은 누진세율이 아니고 최고세율로 그냥 때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과세표준이 얼마건 간에 2주택 이하면은 무조건 2.7%, 3주택 이상이면은 무조건 5%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거죠. 또 토지인 경우에는 아까 재산세랑 마찬가지로 종합합산 토지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별도 합산 토지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종부세는 보통 11월에 고지서를 받아서 12월에 납부하는 건데,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아까처럼 구청이 아니고 이 세금을 내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는 거거든요. 근데 특례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 특례 신청을 사전에 미리 하셔야 되거든요. 그 기간이 9월인데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런 주택들 주택수에서 좀 빼주세요 라고 하는 신청이라든지, 아니면 1주택자인데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 그러면 과세하는 방식이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특례 신청을 하고자 하실 때는 9월 달에 이걸 미리 신청을 하셔야 이런 것들이 반영된 고지서를 받는다는 거죠. 다음으로 양도소득세인데, 이 양도세는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이익이 발생한 사람이 내는 세금인데요. 근데 이 양도세, 거래세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양도소득세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이 발생해야지 그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마찬가지로 과세표준의 세율을 곱하는 구조는 맞는데, 이 과세표준에서 가장 베이스가 되는 거는 양도 차익이에요. 내가 샀던 가격 대비해서 오른 분, 그 시세 차익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일단 250만 원은 기본적으로 빼주긴 하는데, 하나 더 빼주는 게 있죠.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건데,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내가 부동산을 오래 보유한 기간만큼 양도 차익에서 일정 부분 빼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이 양도 차익, 그러니까 시세 차익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이긴 한데, 만약에 그 부동산을 좀 오래 보유했다라고 하면은 세금을 좀 덜 매기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좀 오래 보유하셔라 라는 취지로 빼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기본적으로 그 부동산이 주택이든 상가든 토지든 상관없이 무조건 보유기간에 연 2%를 적용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이 부동산을 10년 보유했다 그러면은 양도 차익에서 20%를 빼주는 거죠. 근데 이게 한도가 있어서 아무리 오래 보유한다 하더라도 최대 30%만 빼주거든요. 그러니까 20년을 보유했다 해도 양도 차익에서 최대로 빠지는 거는 30%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1주택자라면 여기서 특별히 좀 더 많은 공제율 적용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보유기간에 연 4%, 또 거주한 기간이 있으면 거주기간에 연 4%까지 해서, 만약에 내가 그 집을 10년 이상 보유를 했고 또 거주한 기간이 10년이 된다라고 하면은 최대 80%까지 이 양도 차익에서 덜어내준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과세표준 정해졌을 때 여기에 적용되는 세율은 기본적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요. 이 양도세가 대표적인 누진세율이죠. 6에서 45%까지 점진적으로 세율이 증가를 하는데, 만약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1년이나 2년 이렇게 단기간 내에 사고 팔고 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투기 거래로 봐서 되게 높은 세율을 적용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택을 1년이 안 돼서 사고 팔았다 그러면은 내가 그걸로 인해서 시세 차익을 1억 원을 받다 하더라도 거기에 세금이 70%거든요. 그러니까 1억 원 중에서 7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지방세까지 고려하면은 7,700만 원이니까 1억 원의 차익을 받다 하더라도 거기서 내 수중이 떨어지는 거는 2,3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단기로 거래하는 거에 대해서 세금으로 규제하는 경우도 있고, 다주택자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또 중과세를 하는 경우도 있죠. 물론 지금 조정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는 내년까지는 적용 안 하긴 하는데, 일단 조정지역에 있는 다주택자가 그 집을 팔려고 할 때는 기본 세율의 20%나 30%를 더 얹기도 하고요. 또 비사업용 토지, 그러니까 나대지처럼 그냥 놀리고 있는 토지를 팔았을 때는 이때에도 기본 세율의 10%를 더 얹어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거죠. 이렇게 투기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을 무겁게 매기기도 하는데, 반대로 비과세 해주는 경우도 있죠.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비과세 해주는 경우는 없긴 한데, 만약에 1주택자고 그 주택가액이 12억 원 이하다 그러면 내가 거기서 얼마의 이익을 보던 간에 양도세는 하나도 안 내도 된다는 거죠. 물론 12억 원 초과하게 되면은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 부과하기도 하는데, 좀 전에 살펴본 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대 80%까지 적용되는 요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거 적용하게 되면 과세표준이 확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1주택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특히 양도세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차이가 많이 나기도 해요. 그리고 양도세는 부동산 양도한 날이 속하는 그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4월 달에 양도했다 그러면 4월 말부터 5월, 6월 말까지 양도세 신고하고 납부도 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부동산 임대소득세 살펴보면은, 주택이 아닌 한 그 부동산, 이게 뭐 상가든 공장이든 토지든 간에 그 부동산에서 임대소득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무조건 이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인한 세금은 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과세되는 소득은 당연히 월세에 포함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보증금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보증금을 일정 부분 임대료로 환산한 것, 이걸 간주임대료라고 하는데, 이 월세에 간주임대료까지 포함해서 소득세를 과세를 해요. 그리고 이런 임대소득이 있으면 다른 소득, 그러니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이런 소득하고 전부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계산을 하거든요. 그런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세금 혜택을 되게 많이 주거든요. 물론 주택에서 임대소득이 발생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하긴 하는데, 원래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해주는 경우가 없는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1주택자고 그 주택 공시가격이 12억 원 넘지 않더라 그러면은 그 주택에서 월세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아예 세금 신고 안 하셔도 되고요. 근데 주택을 2개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2개 전부 전세로 돌리고 있어서 다달이 들어오는 월세 수입이 없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세금 신고 안 해도 돼요. 근데 만약에 주택이 3채 이상이거나 혹은 2주택자라도 그 중에서 월세 수입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이때에도 무조건 종합과세 하지 않고 총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면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끔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임대소득만 따로 띄어서 세금 계산을 하는 거죠. 이렇게 분리과세를 하게 되면 세금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이 과세표준의 세율 곱하는 거는 마찬가지로 똑같은데, 이때 과세표준은 이 총 임대소득에서 기본적으로 반은 빼주거든요. 그리고 남은 반에서 200만 원을 또 차감을 해줘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세율을 적용하는데, 세율도 15.4% 단일 세율로 되게 낮은 세율을 적용해주거든요. 그래서 이걸 역산해보면 총 임대소득이 400만 원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반을 빼니까 200만 원이 남죠. 거기에다가 200만 원을 또 빼게 되면 과세표준 자체가 0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세율을 적용해봤자 낼 세금이 없으니까 총 임대소득이 연간 400만 원 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렇게 분리과세를 하게 되면 아예 낼 세금이 없어진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세금들, 기초적인 부분들 한번 짚어드렸는데,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아니면 세금 관련해서 문의사항 있으시면 여기 댓글에 있는 연락처로 바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직접 상담해 드릴게요. 네, 여기까지 딴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